자, 직권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자, 직권 그러면 우리가 지각만 생각하기 쉽거든. 지각.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직권은 이 전체, 지각을 비롯해서 땅 밑에, 지구 전체를 말해요. 지구 전체. 다시 말해서 땅 밑에 있는 멘틀, 외핵, 내핵까지 전체 고체 덩어리 전체를 직권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직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만 직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체를 직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직권은 뭘 가진다? 직권도 층상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권도 층상 구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직권도 층상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고, 전체 직권까지 반지름이 6,400km인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직권의 층상 구조라고 써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를 전체 직권이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직권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냐? 자, 시험 문제 이게 뭐냐? 지각에는 어떤 원소가 제일 많냐? 지구 전체에는 어떤 원소가 제일 많냐? 물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 1등입니다.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산소, 규소가 제일 많아요. 질량비가. 하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땐 뭐가 제일 많다? 지구 안쪽에 모여있는 철이 가장 많아요. 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각, 지구 한 글자 차이지만 답이 달라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구를 물어보는 건지 지각을 물어보는 건지 잘 판단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직권의 층상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걸까? 사람들이 다 파봤나? 다 파서 알아본 건 아니겠죠? 키워드는 뭐냐면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낸 거야. 자, 잠깐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요. 사람들이 파보긴 파봤는데 물속에서 파보진 않았겠죠? 바로 이런 데서 파보기 시작했는데, 파봤자 몇 킬로까지 팠냐면요. 12km에서 13km까지 팠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더 깊게 파 들어가면은 너무 지구 내부가 뜨거워서 장비가 다 녹아버려서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12km가 한계였다는 거야. 근데 여기 대륙 지각만 하더라도 전체 평균 두께가 35km거든요. 대륙 지각도 뚫지 못했다는 거야. 멘트를 본 적도 없어요. 이게 지구 인간의 한계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라는 건데, 자, 여기 끝에서 지진파를 인공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지진파를 발생을 시키면은 지진파가 모든 부분으로 쫙 퍼져나갈 거 아니야? 퍼져나가는데 먼저 여기 이렇게 퍼져나간 지역 A라는 지역, 여기 연구원이 나가서 여기에 도착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지역도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오면은 여기 지역에 도착할 거로 예상해서 C라는 지역에 선생님이 나가 있다? 근데 C라는 지역에 아무리 기다려도 지진파가 오지 않아. 예상대로라면 이렇게 와서 도착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오나 봤더니 나중에 분석해 봤더니 봐봐. 지진파가 오다가 어딜 만나요? 외핵을 만나죠. 그죠? 외핵을 만나면 외핵은 액체이기 때문에 지진파라는 파동에 굴절이 일어나. 굴절이 요딴 식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굴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저 아래 지역에 저 지진파가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 지구 내부에 고체가 아닌 다른 물질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자, 굴절에 대한 부분이야.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텍스트에 보면은 지진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냈다라고 써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이런 지진파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지진파의 속도를 분석하면은 지구 내부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아, 지진파를 이용했구나. 직접 파본 건 아니구나. 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어떤 옛날에 마그마 바다 전부 액체 덩어리였던 지구를 상상해봐. 처음 지구가 만들어질 때 전부 액체였던 지구였다가 무거운 게 안으로 가라앉아가지고 핵이 된 거거든요. 무거운 게. 가벼운 게 위에 떠가지고 위에 물질을 만든 거야. 그렇다면 이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중에 가장 무거운 물질은 당연히 내핵 물질일 거고요. 가장 가벼운 물질은 지각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각은 멘틀 위에 둥둥 떠있는 모습으로 생각해주면 돼. 멘틀은 유동성을 가진 고체거든요. 멘틀은 유동성, 이렇게 움직이는 고체야. 그렇기 때문에 지각은 그 위에 떠있기 때문에 멘틀이 만약에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지각도 같이 왼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대륙 이동설이야. 대륙이 이동하는 원리가 뭐다? 멘틀이 움직이니까 대륙도 함께 이동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륙과 대륙이 만나기도 하고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기도 하고 즉 판의 경계가 생겨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지각이 가장 가벼워서 맨 위에 떠서 둥둥 떠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이 적혀져 있는데 지각의 특징은 그래서 비교적 가볍다. 이 얘기한 거야.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물질을 규산염 물질이라고 불러줘요. 당연히 고체입니다. 멘틀도 고체야. 근데 뭘 가진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움직이는 고체입니다.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고체예요. 약간 무슨 액체 괴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상상하면 액괴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뜨거워진 멘틀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멘틀은 밑으로 내려오기도 해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충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전체에서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이 멘틀의 부피가 가장 커요. 지구 전체의 직권 중에서 멘틀이 무려 80%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핵과 내핵은 전부 다 철과 니켈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고요.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뜨겁잖아. 뜨거우니까 철까지도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외핵이 있는 거야. 그 안쪽은 더 뜨거울 거 아니야. 더 액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압력이 너무 세. 그래서 액체한테 압력을 꽉 가하면 액체 분자가 이렇게 서로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체 상태가 됩니다. 자, 거기는 그래서 온도가 높긴 하지만 압력도 엄청 높아가지고 고체가 된 상태를 내핵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안쪽이 밀도가 가장 커서 가장 무겁게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회전을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외핵이 움직이는 거 상상해봐. 외핵이 막 움직여. 외핵은 뭐로 되어 있죠?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죠. 금속 성분. 우리 배웠습니다. 금속의 특징이 뭐지? 금속의 특징? 금속은 뭐 하고 싶어 한다?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성질. 기억나니까? 금속은 전자를 막 버리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이 외핵에서 금속들이 막 움직이면서 전자를 막 버린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 다시 말해서 여기 전자들이 막 떠다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되고요. 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한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약간 물리적인 내용인데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르죠? 전류가 흘러요. 쉽게 말하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외핵이 돌면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징징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발생되고 있다. 전기가. 자, 그 다음 오른손 법칙이야.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 맞추면은 전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아래 방향으로 N극이 만들어지고 위에 S극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에 뭐가 생겨나는 거야? 커다란 자석 같은 모습이 생겨나는 거야. 다시
외핵에 있는 전자들이 돌면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이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생겨나는데 자기장이 생겨나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서 N극이 아래쪽에 위에 S위 형성이 되어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바로 지구에 자기장이라는 것이 생기는 원리가 저 외핵 덕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맨 마지막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선생님 방금 설명한 이 이론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해요. 다이나모 이론. 여러분 시간 있으면은 다이나모 이론을 좀 검색해보면은 지구 자기장이 생성되는 원리를 또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 지구 자기장은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냐라는 건데 지구 자기장은 외권에 만들어지는 거야.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예요? 직권이죠. 직권에 있는 외핵이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 어디에다가 자기장을 만든다? 외권에다가 자기장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은 직권과 외권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내용까지 해서 직권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이 직권에서 여기 자, 이 보이 안 보이 잘 안 보이죠? 자, 지울게. 생겨나는 거고. 느낌으로 기억해 볼까? 여기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보이죠?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중에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무거운 건 누굴까? 해양지각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대륙지각은 조금 가벼워요. 둘이 비교한다면.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면 우리 바닷속으로 풍덩 다이빙을 해서 바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바다 밑에 땅이 나오죠. 바다 밑에 땅이 검은색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걸 상상하세요. 바다 밑에 땅들은 거의 다 검은색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지각을 이루고 있는 여기 대륙 지각을 이루고 있는 거는 길 가다가 돌을 주웠어. 거의 하얀색 암석이 되게 많거든요. 흰색 암석이 많은 게 여기고 검은색 암석이 많은 게 여기라고 우리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 검은색 암석은 뭐가 많이 포함되어서 검은색이다? 철 같은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면 검은색으로 변해요.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얘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다른 말로 밀도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 검은색 암석은 뭐처럼 보여요? 무슨 암? 네, 알고 있죠? 구멍 뽕뽕 뚫린 암석. 원래 돌 하루로 만드는 건데 돼지를 만들었어요. 뭐죠 이게? 현무암이죠. 그래서 저 해양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대부분 뭐다? 현무암질 암석으로 밀도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반면에 이 대륙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화강암질 암석이다. 밀도가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비교했을 때 평균 두께 35km, 5km인데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게 대륙지각이고요.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다. 검은색과 흰색 암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누가 더 밀도가 크다? 얘가 더 크다. 어느 정도 큰지는 중요하지 않아. 3대 2.7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얘가 좀 더 무겁네 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죠. 검은색 암석이니까 현무암이 좀 더 무거워. 해양지각이 좀 더 무거워.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숫자를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마지막 그럼 직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정리해 볼게요. 직권의 역할입니다. 자, 직권은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돼? 식물이 직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물질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죠? 직권으로부터 어떤 물질들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되고요. 서식처를 제공한다. 그죠? 땅이 생물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형 및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해수의 흐름과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자, 영향을 주는 건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요. 대기의 순환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지형과 대륙, 지형 및 대륙, 해양의 분포. 그래서 지형과 대륙만 잘라볼게. 지형과 대륙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해수의 흐름도 바뀌고 대기의 흐름도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아주 오래전에 A 대륙과 B 대륙과 C 대륙은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아래에서 여기가 적도야. 적도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 뜨거운 물이. 여기로 흘러가고 여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 지역이 뜨거운 물이 흘러가는 지역 옆이니까 여기 기후가 따뜻한 기후가 돼. 여기도 기후가 따뜻한 기후가 됩니다. 이 안쪽은요, 뜨거운 물이 안 흘러가요. 엄청 추워. 그죠? 다시 말해서 지형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는 따뜻한 기후, 여기는 차가운 기후가 만들어지죠. 해류의 흐름은 여기로 흐를 수가 없죠. 해수의 흐름을 지형이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즉 직권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해수의 흐름이 결정된다는 거고요. 잘 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차가운 공기가 거기를 채워주려고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도 결정이 돼요. 직권의 분포가 해수의 흐름과 공기의 흐름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야.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만약에 직권이 바뀌어 대륙 이동설에 의해서 A 대륙은 일로 가고 B 대륙은 일로 오고 C 대륙은 일로 갔다 시작. 똑같이 아래쪽에서 뜨거운 난류가 올라가는 난류 어디로 흘러요?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이렇게 흐를 거고 여기도 흐르고 그죠? 여기도 여기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따뜻, 여기도 따뜻, 여기도 따뜻, 여기도 따뜻, 따뜻, 다 따뜻해, 그죠? 차갑다면 여기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차갑겠네요. 당연히 해수의 흐름도 바뀌고 바람 부는 방향 다 바뀌겠죠. 직권의 분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직권이 다른 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권의 역할이야. 직권은 그래서 해수의 흐름도 바꿀 수 있고요. 직권은 대기의 순환도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기억해? 이 그림을 기억해. 직권의 변화가 다른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어. 이 그림을 함께 기억해주면 2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화산이 뻥 폭발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건 직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구 내부에서 팡 폭발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화산이 폭발한다는 건 첫 번째, 가장 눈에 보이는 건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요. 화산재가 하늘을 쫙 덮으면은 그 화산재가 뭘 차단하냐면 햇빛을 차단합니다. 그럼 아래쪽은 햇빛을 못 받잖아. 추워서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화산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산재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화산재 때문에 기후가 변할 수 있어 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화산 활동 때문에 기후가 변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염류의 근원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은 봐봐. 우리 원시 지각, 지구에 처음으로 땅이 굳어서 원시적인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응결돼서 막 비가 내려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 아주 옛날 지구를 상상해봐. 처음 만들어진 바다는 짰을까 안 짰을까 이거야. 안 짰어요. 왜냐면 비가 내려서 만들어진 바다니까. 근데 이 바다 속에서 그 짜지 않은 바다 속에서 화산이 폭발해. 와.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해저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염류 중에서 염소라고 하는 원소가 공급됩니다. 염소가 공급이 돼요. 폭발하면서 그 다음에 지표로부터 비가 내리면서 지각으로부터 칼슘 성분이 나트륨과 같은 성분이 나트륨 칼슘 같은 성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엔 짜지 않았던 바다인데 비가 막 내리면서 지각에 녹아있던 나트륨 성분이 바다로 막 흘러들고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하면서 염소 성분이 막 공급이 되는 거야. 둘이 만나겠죠. 둘이 만나서 NA와 CL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뭐야? 그 유명한 NaCl.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만들어지면서 바다가 짜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금 같은 성분을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직권에서부터 이제 들어온 나트륨, 직권에서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염소, 그게 만나서 염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주면 이해가 되는 텍스트입니다. 우와,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죠? 자, 이게 직권의 역할입니다. 직권은 그래서 생물이 사는데 도움을 준다. 자, 두 번째, 대기와 해수의 흐름도 바꿀 수 있다. 기후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 바다를 짜지게 할 수도 있다. 그죠? 이건 무슨 말이야?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다를 짜지게 만들고 있다는 건 직권의 역할, 직권의 어떤 기능으로 인해서 수권이 점점 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쌤은 옛날에 전래동화를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맷돌 있죠. 소금 만드는 맷돌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계속 소금을 만들어내니까 바다가 점점 짜진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래동화 안 읽어봤나? 소금 만드는 맷돌. 나만 알고 있나?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직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딩 때 한 단원당 한 주에 걸려 배웠던 건데 오늘 다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와, 엄청 많은 양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해요. 자,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수권. 자, 지구에 있는 물을 상상해보자. 지구에 있는 물. 지구에 있는 물은 뭐가 제일 많을까?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지구에는 일단 바닷물이 제일 많죠. 무려 바닷물의 퍼센트가 97.2%다.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을 100%라고 한다면 바닷물의 비율이 97.2%예요. 우리 바닷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하기가 좀 어렵죠.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일단 기술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면 바닷물을 이용할 수가 없어. 먹으면 더 갈증이 생기고 못하죠. 생물이 바로 이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육수예요. 그래서 육수가 2.8%인데 육수 중에서 2.15%를 차지하는 게 또 누구래요? 빙하야. 여러분 먹는 물이 빙하에서 따온 물인가요? 아니죠. 우리 빙하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북극과 남극 근처에 있는 그 빙하들도 잘 이용하지 않아. 근데 육수물의 대부분도 다 빙하입니다. 나머지가 지하수와 강호수물이야. 우리 주로 강과 호수물을 끌어다가 정수작용을 거쳐서 우리가 수돗물로 이용해 먹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 지하수를 끌어다가 또 물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용하는 물,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물은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중에서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이거 두 개를 다 쓴다는 전제하에 0.65%입니다. 1%가 채 안 돼요.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중에 1%도 안 되는 0.65%의 물만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물 부족한 거 모르고 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지구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 자체가 원래 적은데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되게 많이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을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거 수권의 분포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자, 봐봐. 지구 전체의 표면적. 지구 전체. 지구본을 상상해봐. 그 지구본에 물 부분이 많아요? 육지 부분이 많아요? 물 부분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지구본 앞면만 봐서 근데 뒷면 돌려보면 다 바다다? 그래서 바다가 훨씬 많아요. 비율적으로 바다의 비율이 70%, 육지의 비율이 30%예요. 나와 있나? 여기 있다. 체크. 수권은 지 표면의 약 70%만을 차지합니다. 70%를 차지합니다.
수건이 70%고 지표면에 30%만 육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에 70% 이건 표면적이야. 표면적 70%를 차지하는 게 물이고요. 그 다음에 물의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중에서 물의 양을 따진다면 아까 97% 이상이 바닷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물어보는지 잘 알고 대답해 주어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분석할 건 요 표를 분석하면 됩니다. 자, 바닷물을 한번 상상해봐. 바닷물. 굉장히 깊은 바다가 있는데 이 깊은 바다가 전체 같은 온도가 아니야. 위의 온도, 중간 온도, 맨 밑에 온도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 바로 4도씨짜리 물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물입니다. 가장 무거운 물이 4도짜리 물이 가장 무겁습니다. 3도가 되면 온도가 더 떨어지면은 얼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혹시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 알아요? 얼음을 물에 던지면 막 뜨잖아. 얼음이 굉장히 가볍단 말이야. 얼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3도야. 그래서 3도씨로 더 온도를 낮추면은 얘는 물 위에 떠오릅니다. 3도부터는 물 위로 막 뜬다는 얘기야. 가장 무거운 물이 4도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체크! 심해 층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물이 몇 도다? 4도입니다. 올라가. 이게 4도야, 4도입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 완전히 심해 바다. 저 심해 바다가 엄청 추울 것 같잖아. 엄청 춥고 그럴 것 같아. 왜? 햇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엄청 추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딱 4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4도짜리 물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와우,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무거운 물이 4도짜리 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해층은 4도다. 저기 3,000m, 4,000m, 마리아나이고 20,000m 막 가더라도 거기 무조건 4도짜리 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무거운 게 이 녀석이니까. 자, 그 다음에 햇빛이 바닷물을 비추고 있을 때 맨 윗부분, 바닷물의 가장 윗부분이 가장 뜨거워지겠죠? 햇빛 때문에. 가장 뜨거워지니까 여기 온도가 15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태양 에너지가 못 들어가니까 원래는 온도가 어떻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되거든요. 햇빛이 많이 밑으로 못 들어가니까. 햇빛은 위에를 뜨겁게 하고 점점 햇빛이 밑으로 바닷물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쭉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정상인데 한동안 같은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동안 같은 온도가 유지되다가 떨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바람 때문이에요. 바람이 막 불면서 위에 바닷물을 막 섞어주는 거야. 원래는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모든 바닷물을 막 섞어버리니까 온도가 일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한동안 일정하다가 그 다음부터 온도가 쭉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첫 번째 층을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람에 의해서 막 섞이는 층이기 때문에 혼합층이라고 불러줍니다. 두 번째 층은 이제 햇빛의 영향으로 점점 수온이 약해지는 층이라고 기억하면 돼.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 층,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층이 가장 깊이 있는 깊을 심자입니다. 깊은 바다층이야. 깊은 바다층, 심해층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습건도 세 개의 층상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어봐야겠다. 은주한테 물어봐야겠다. 은주야, 바람이 엄청 더 심하게 불면 이 혼합층은 얇아질까 더 두꺼워질까? 두꺼워집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죠? 바람이 엄청 심하면 더 많은 바닷물이 막 섞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혼합층이 엄청 두꺼워져. 그 다음에 이렇게 수온 약층이 펼쳐지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그림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오른쪽에. 어딨냐? 나와라!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요 보라색이 저위도 1번, 그 다음에 파란색이 중위도, 그
다음에 빨간색이 고위도. 아주 차가운 지역이야. 추운 지역이야. 일단 고위도는 추운 지역, 북극 근처, 남극 근처이기 때문에 모두 4도야. 물의 온도가 전부 4도야. 다 엄청 차가운 물. 저기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빨간색 보여? 고위도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그 다음에 저위도하고 중위도를 비교했을 때, 자, 이거 기억해야 돼. 우리가 사는 게 중위도고요. 적도, 열대지방이 저위도잖아. 자, 문제. 열대지방과 우리나라 중에 어디가 더 바람이 많이 부냐? 우리나라가 더 많이 분다고 봐야 돼. 열대지방 적도 지역은 되게 무덥잖아. 무덥다는 걸 상상해서 바람도 잘 안 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도 잘 안 불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래서 중위도 지방이 훨씬 바람이 세기 때문에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혼합층의 두께가 훨씬 두꺼운 거 체크하세요. 하지만 저위도는 혼합층이 어때요? 되게 얇죠? 저위도는 혼합층이 얇고 우리나라 지역인 중위도는 혼합층이 되게 두꺼운 거. 바람이 그만큼 세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더 세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위도 같은 경우는 열대지방에 비해서 바닷물의 온도 자체가 좀 낮겠죠. 형성 자체가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혼합층이 형성됐다가 여기서부터 4도까지 온도가 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4도씨부터 16도씨 정도까지가 이 수온 약층의 온도 분포가 됩니다. 근데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가 24도라고 친다면 4도씨부터 24도씨까지가 수온 약층의 온도 분포가 되겠죠. 시험 문제입니다. 수온 약층이 더 발달된 곳은 어디게? 저위도 지역이게? 중위도 지역이게? 물어봅니다. 어딜까요? 답은 온도 범위가 훨씬 더 넓은 녀석. 4도부터 24도. 얘는 4도부터 16도에 좀 좁잖아. 온도 범위가 넓을 때 우리는 수온 약층이 더 발달되어 있네 라고 표현합니다. 답은 저위도예요. 저위도가 수온 약층이 더 발달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온도 범위가 넓을 때 발달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거의 다 해갑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자,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온 약층의 특징인데 수온 약층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차가워지죠. 위에는 뜨겁고 그래서 뜨거운 물이 위에 있고요. 아래에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밑으로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죠. 차가운 물이 올라갈 수 있나요? 잘 못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물의 이동이 거의 없어요. 수온 약층이 굉장히 안정적인, 물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물을 갖고 있다는 거야. 혼합층은 막 난리 났죠. 섞이고 난리 났는데 안정적인 층을 보인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어떤 물질이 교환되거나 에너지가 교환되는 걸 얘가 막아줍니다. 에너지나 물질이 교환이 안 돼요. 아무것도 교환이 안 됩니다. 수온 약층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가 전혀 교환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자, 혼합층은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거 얘기했고요.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낮다. 몇 도씨? 4도씨로 매우 낮고요. 계절이나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 변화가 모두 4도씨에 해당한다 라는 말 하고 있는 거고요. 수온 약층이 포인트인데 수온 약층은 수온이 점점 낮아지고 첫 번째 매우 안정된 층이다라는 게 방금 설명한 저겁니다. 위에 물이 뜨겁고 아래 물이 차가우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해수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죠. 다른 말로 연직운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뭐하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또는 에너지가 교환이 안 된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수건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수건의 역할입니다. 오늘 거 쌤도 되게 힘든 곳이다. 여기는 내용이 진짜 많죠. 자, 수건은요, 바닷물이 굉장히 지구에 많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그 바닷물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너무 차가워지면 바닷물에서 에너지가 빠져나오면서 온도를 좀 적당히 유지시켜주고요. 태양 에너지가 너무 세면은 바닷물이 그걸 흡수해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또 많이 올라가지 않게 도와줘요.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바닷물의 역할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바다의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는 게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을 때 다른 말로 비열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물이 많이 채워져 있는 이유가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건을 통해서 바닷물이 막 움직인다며 아까 바닷물이 막 움직이면서 자, 대륙을 깎기도 하고요. 깎기도 하고 어딘가 쌓기도 할 거 아니야. 지형을 변화시킵니다. 지형을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적도 지방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막 공급이 되면 난류라는 이름으로 막 흘러가지고 저쪽 고위도로 날라주고요. 차가운 바닷물은 또 내려와가지고 지구 전체의 온도를 골고루 맞춰주는 기능도 바닷물이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서식처를 공급한다.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수건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거만 끝낼게요. 더 못하겠다, 생각. 너무 많다. 방금 했던 얘기야. 바닷물, 물은 첫 번째, 비열이 매우 크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얼 때는, 아까 3도, 2도, 1도, 물이 막 얼려 그러면은 가벼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3도, 2도, 1도, 0도가 된 물은 다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그래서 얼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위에 얼음층이 만들어지고 아래는 그냥 4도짜리 물인 거야. 그래서 겨울에도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물이 위에서부터 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물이 아래에서부터 얼어왔다면은 겨울이면 모든 물고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위에서부터 어느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물고기들이 겨울 동안 살아남고 계속 다음에도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밀도가 작아진다, 다른 말로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4도보다 더 온도가 떨어지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물은 다른 물질을 잘 녹여요. 예를 들어서 영양소, 산소 같은 물질이 있으면은 물이 걔를 녹여가지고 운반해줍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피가 바로 물로 만들어진 이유가 물이 이런 다른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몸 곳곳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날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노폐물도 날라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다른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화열이 크다. 우리가 너무 더울 때 땀 흘리잖아요. 땀이 날아가면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면서 열을 엄청 많이 가지고 도망가요. 그게 기화열이거든. 기화열이 큰 덕분에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생명을 구성하기도 하고 지구를 구성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정리할게요. 와우, 진짜 많다. 자, 우리 오늘 어디까지 한 거라고 보여드리면 A 파트까지 했는데 일단 생물권하고 외권을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쌤이 좀 더 설명할 게 있긴 한데 일단 우리 140쪽에 생물권, 외권 텍스트 몇 개 없죠? 그거 좀 읽어보고서 A 파트까지만 문제를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 파트까지만. A 파트는 문제 8번까지입니다. 147쪽 문제 8번까지 문제고요. 서술형 문제는
20번만 풀면 되겠네요. 20번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실력업 문제는요. 이거 상호작용 나왔네. 실력업 문제는 2번까지만 풀게요. 2번까지만 풀게요. 여기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설명할 것도 많고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해해 주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여기 마무리하고 할 수 있다면 직권의 변화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구과학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도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도 못 풀었네요. 문제가 다 뒤에 한꺼번에 나와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시험 마칠게요.